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을 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어제 김 씨의 집과 차, 부동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칼 가는 도구 등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자료 없어졌나요? 범행 동기 밝혀졌나요? 검거직 후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 행사에 6차례 따라다녔고 지지자로 행세했다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지난해 구입하고 손잡이를 개조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현재 몸 상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이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들만, 그러니까 부인만 한 번 면회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은 김부겸 전 총리가 찾아갔습니다만 만나지 못했고요. 일반 병실로 옮기기 전에 지금 몸 상태에 대해서 민주당 브리핑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환자는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실시한 각종 지표 검사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긴 거네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이 대표는 병원 지침에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뇌경정맥 손상을 입고 전날 2시간가량의 혈전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은 이 대표는 의식이 돌아오자 이제 부인 김혜경 씨와 한 차례 면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상태가 호전돼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술 후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혈전 출혈 등으로 이제 주요 장기 부분에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안정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안정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크냐 작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가짜 뉴스가 나돌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그 대목도 직접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에게서는 피부를 지나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뇌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뇌경 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히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열상이 아니고 자상이라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상과 자상의 차이. 자, 열상은요, 피부가 찢겨져서 생기는 상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상은 찌를 자자, 칼에 흉기에 찔려서 입은 상처를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열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찔린 게 아니라 마치 슬쩍 스치고 지나가서 피부가 다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아니다.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정정을 하고 나서는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날 소방당국에서 1.5cm의 열상이라고 했는데 열상이 아니고 자상, 그러니까는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상처고 예. 그리고 상처의 크기도 지금 뭐 수술장에서 측정한 게 1.4cm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2cm다라고 했는데 사실 의문인 것은 물론 이제 저분이 이제 뭐 과거 뭐 의협 부회장이긴 합니다만은 저 발표를 왜 지금 민주당이 하는지 저런 부분은 의학적으로 지금 뭐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거를 소방당국을 상대로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국가기관에 대한 지금 모욕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방당국이 발표를 잘못했다, 가짜뉴스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4cm와 2cm의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의도에서는 중요하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이 상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소방당국에서 처음에 1cm라고 했다가 1.5cm로 수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육안으로 소방당국에서는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급적 이것도 열상이 아니고 자상이다. 그리고 또 창상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뜯겨져 나가는 거. 예. 창상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또 일반 국민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얼핏 알아듣기 어려운 뇌경 정맥이 60% 손상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정치 테러고 이것이 정치 테러고 위중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자상 이야기도 하고 창상 이야기도 하고 또 크기도 더 크다. 그러면서 소방당국을 아예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게 그 가해자가 지금 당적이 어디 있나 이것과도 다 연결이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5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새누리당 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민주당에 왔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가해자가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위중한 정치 테러를 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처를 가급적 이게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당했을 때 11cm 자상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자상이었고 칼에. 네. 자, 이 뭐 잠시 뒤에 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 상처의 크기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상처의 그 크기나 깊이를 갖고 의학적 소견이 아닌 정치적인 해석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학문외한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음모라든지 여러 가지 가짜 요소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상당히 신중하고 자제해서 발언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걸 질문드리죠. 지금 당장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 기간이 뭐 지금 일주일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당대표가 못하는 업무가 꽤 많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당대표 중심의 상설 정당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당대표가 만기 칠람을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특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장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천관리위원도 지금 뽑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당대표의 의중이 아주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래 어떤 정당, 특히 제1야당의 공천관리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쉽게 응할 것 같지만 또 쉽게 응할 수도 없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일종의 뭐랄까요, 이 여러 가지 좀 설득도 하고 뭐 그러한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재영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의 공언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선뜻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선거법 협상이거든요. 그중에서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큰 쟁점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결재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결재 전에 본인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자, 일단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죠. 피의자 김 씨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뭐 사무실, 집 이런 데 압수수색해 봤더니 흉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경찰이 이 충남 아산의 김 씨 집과 그 김 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 자택과 사무실에서 평소 사용한 컴퓨터 등을 비롯해서 다수의 흉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인데요. 경찰은 이제 흉기와 둔기 여러 점을 사무실 내부에서 찾아서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특히 이 김 씨가 이 대표에 대한 피습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용한 흉기와 비슷한 사냥용, 캠핑용 칼 같은 흉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습격범 등산용 칼을 개조했다. 아, 등산용 흉기를 개조했고 게다가 울산도 답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흉기를 개조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흉기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 흉기에서 죄송합니다. 자루 부분을 빼고 자루 부분을 아마 테이프로 감았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범행을 할 때 조금 이 흉기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범행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아니 그리고 또 울산은 왜 갔던 거예요? 이게 아마도 범행이 실패할 경우에 또 다른 동선을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행 전까지 행적을 짚어보면은 예. 범행 전날이죠. 이제 지난 1일 KTX 타고 그 사는 곳이 충남이잖아요. 충남에서 부산에 온 지 다시 또 KTX를 타고 울산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그렇게 돌아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아산역에서 천안 아산에서 부산으로 왔다가 거기서 범행 장소가 거긴데 왜 울산을 갔다 왔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랬는지 조금 이 대표의 동선하고 연관지어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제 일정이 2일 그 부산 방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에 이제 방문하고 오찬할 그럴 예정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알려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일정은 이제 공개된 일정이었고 그러니까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평산마을하고 울산이 지금 가깝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범행이 부산 쪽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울산 쪽까지 어떻게 동선을 계획했던 그런 정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야, 참. 일단 이제 어떤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가 본격화되는데요. 혹시 뭐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도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일상을 유세를 하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예의주시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신질환의 기인나 묻지마 테러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떤 정보 검색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유세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파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병이 중증이면은 이런 계획적인 행위를 하기 어려워요. 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정도다. 그러면 이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사실 이런 범죄가 생기면 조사를 하는 게 음주를 한 상태인지 그리고 이제 정신 병력이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는 지금 일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술도 안 마셨고 정신병력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얘기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조금 그 은둔형인 그런 조금 그 정치에 몰입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게다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김 씨,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여러 번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도 나중에 돌려봤더니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미 이재명 대표의 평소 동선에 저렇게 있었던 겁니다. 파란 모자 쓰고.
마치 지지자인 양. 자, 지금 이게 지난달 13일 그러니까 작년에 부산에 갔을 때 저 파란 모자 쓴 저 남성이 바로 동일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안쪽에 있는데 뭔가를 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의치 않자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손에는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글귀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저러니 누가 의심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계획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차량 바깥에서도 이미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1m 앞까지 다가간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차가 왔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떠나는데 저 앞에 와서, 저 차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때도 지난달 13일에도 저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지, 저 주머니 안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 건지, 지금 이재명 대표 나올 때 차 앞에서 지금 딱 하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섬찟한 장면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혐의가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살인미수가 적용이 됐어요. 네, 그게 살인미수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사실 형사사건을 이제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이런 사건은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흉기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찔렀을 경우에 이 범인들이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다투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흉기의 형태라든지 찔린 부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이 살인 의도를 입증을 해서 예. 살인미수로 영장 청구하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명백해요. 본인이 살해할 계획이었다, 살해할 의도였다고 말하는 흔치 않은 사건이고 예. 또 흉기를 가지고 목을 갖다가 다치게 했기 때문에 뭐 살인미수 뭐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부산경찰청에서 영장 신청해서 청구가 될 텐데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생활 좀 하시다가 중개사 자격 따서 이제 중개를 이걸 한다고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지. 아니 어떻게 뭐 그런 일을 다 했지 사람이? 상상도 안 되는데 성격이 말이 별로 없어. 말이 없고 소심하고 성격이 좀 그런 것 같다고 그럴까? 그런 색깔을 안 띄우고 누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이가 뭐라 그러더라고. 월세 한 6달 정도 빌려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 오늘자 한국일보 3면 보시겠습니다. 습격범 사무실 월세를 받는데 7달이나 7개월가량을 월세가 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앞에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까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생활고에도 시달렸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김 씨가 지난해부터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이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김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 앞에는 은행에서 온 내용증명 등기 우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취재진들이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다 붙어 있었던 건데요. 김 씨는 월 50만 원인 이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임대료도 7개월 동안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만 원도 지금 못 내고 있었어요. 네, 월세가 7달이 밀려 있었던 거고요. 2000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해서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이웃들은 평소 김 씨가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뭐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은둔형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뭐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형사 범죄 같은 경우에 원인은 보통 사인 간의 관계 악화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앞서 양홍균 기자 말씀하셨지만 살해 의도를 분명히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일종의 확신범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당적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했다. 정치 유튜브를 열심히 즐겨 시청했다는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그러니까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당적 변경과 관련해서 그러면 입당 전부터 가면 당적을 변경하기 전부터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당적을 변경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은행이나 정치 행보를 보면서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래서
갑자기 그 범행 의도가 생겼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살해 의도를 그렇죠, 가졌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면 왜 가입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이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치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봤지만은 계속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추적을 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량의 흉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양산까지, 울산까지 이렇게 사전 답사를 하고 이것은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은 목적이 있겠죠. 예. 목적 없이 하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 목적이 그럼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이냐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범행 목적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공개 불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개하기 어렵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에 일부 보도된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는 일단 봐야 되는데 그 정치적 목적만이 있는 것인가, 정말 그 정치적 목적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 때는 지충호 씨인데 가해자가 처음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 난 것은 본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호소를 하기 위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정신질환 문제는 일단 배제는 됐지만 그 문제를 비롯해서 또 언둔형 외톨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무작정 막 피습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꾸준히 이재명 대표를 추적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약간 더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따라다녔고 범행 시기를 여러 번 엿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저 생중계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런 범행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 몰래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기에도 뭔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란이 지금 정치권으로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까지도 난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피습 사건, 이 피의자, 이 김 씨의 당적, 지금 뭐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좀 민감해요. 그래서 어느 당이냐,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자 양당에서는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신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또 개인정보법과 관련돼서 당이 독자적으로 발표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고 취합된 내용은 수사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맞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거라 저희가 혹여 잘못됐을 경우 이게 다른 분일 경우 피해도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을 못 해드립니다만 저희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협조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확인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자 동아일보 이면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확인은 안 된 거예요. 현재 각 당을 압수수색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가 2015년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었고 그러다가 2020년에는 탈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민주당에는 왜 입당을 했을까? 원래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거였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적 논란 상당히 예민한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이 대표를 피습한 범인 김 씨는 경찰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보수 정당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가 작년에 이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적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야도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고요. 이제 정당들에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현재 국민의힘 당적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만 확인을 해줬습니다. 또 같은 이름의 인물이 2020년 탈당한 기록은 있는데 동일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당원이 맞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진술의 이제 사실관계 여부를 현재 더욱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물론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요. 이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지금 양극단에서 코봐 이쪽 당이잖아. 코봐 저쪽 당이잖아. 이게 혐오 정치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상대방한테 돌리려고 하는 이거를 어제 유튜브에서는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황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또 단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양극단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이 양극단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총선과 맞물리면서 연쇄적인 효과를 지금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또 일부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계속 퍼뜨리니까 이게 더 심화되는 겁니다.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심화되고 한쪽에서는 뭐 흉기를 놓고도 완전히 다른 그 입장을 다른 것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리고 상체의 크기나 아니면 목적 같은 것을 이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더 갈등과 반목으로 번질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 길거리 묻지마 이 폭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는데 그때 모방이 상당히 많았어요. 모방 범죄. 모방 범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또 가짜도 많았어요. 언제 어떻게 뭐 테러를 하겠다는 이런 거 가짜로 막 SNS에 올리고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또 총선하고 맞물리면서 이 앞으로 상당히 정폭될 걸로 우려가 되는데 그 뭐 일단은 뭐 자제를 당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또 그 과도하게 이게 전부 다 괴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파급되는 팩트 자체도 묻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목적을 구분해서 여론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피습 사건이 알려지고 치료 과정이라든가 이송 과정을 놓고 일각에서 좀 논란이 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쾌유가 먼저고 그걸 전제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치유 과정에서 논란도 몇 가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습을 당한 다음에 부산대병원으로 갔잖아요. 근데 부산대병원에서는 이 수술 받지 않겠다라는 뭐 의사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헬기 타고 옮긴 걸 두고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11면입니다. 응급의료 원칙에 어긋난다. 아니다. 야당 대표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과다. 지금 두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논란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현직 의사들까지 나서서 지금 저렇게 헬기를 이송하는 걸 두고 아니 뭐 아무나 다 헬기 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사람, 더 급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헬기로 이송된 것에 대해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을 지낸 속초의료원의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는데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 사정으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구급 헬기를 이용한 거를 두고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병원으로 가자고 하면 119에서 헬기를 태워주겠나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앞서 의정부 백병원 양성관 가정의학과 과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양 과장은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를 놔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에 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들조차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학교 병원을 놔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 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의대 논란 있었을 때 지역 병원 논란 있었을 때 다들 서울로 간다.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정치권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 다 정작 급할 때는 다 저렇게 하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뿐만 아니라 사실 현행 법 규정에도 이런 닥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에 보면은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떤
그 의료 취약 지역의 그 중증 외상 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중요한 것은 의료 취약 지역이죠. 예. 당장에 가까운 지역에서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구급차 운행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닥터 헬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고 장소가 이제 가덕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부산대병원이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특히나 이 중증 외상 부분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병원으로 꼽힌단 말이죠. 그런데 부산대병원을 두고 굳이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게 조금 약간 특혜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예. 이 어떤 이번 사례의 파장을 우려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의사들은 아니 저렇게 정치 지도자가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의사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참 우리 인구의 절반이 참 수도권에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지역에 내려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무조건 헬기 불러달라, 서울대병원 가겠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참 그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 뭐 부산대학교 병원 대표적이고 뭐 경북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다 좋은 대학병원들이죠. 지역에서 중심적이고 대부분 뭐 권역센터, 권역외상센터 다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의료 자원, 의료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민주당 얘기까지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추후 과정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낫다고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의 판단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불필요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면 중증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중증이 아닌데 왜 그럼 닥터 헬기를 띄우느냐. 또 이런 뭐 주장까지 나오던데요.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가족 같은 경우는 저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죠. 이건 저는 특권 의식 외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 특권 의식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중증이면 부산대병원에서 그대로 수술을 하면 되고 경증이면 헬기를 안 타고 가야 돼요. 헬기를 한 번 띄우는데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규정에도 지금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을 타고 갔어요. 그리고 부산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이 부산대 병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어제 부산 지역 언론인가 이 통화를 해보니까 부산대 병원에서는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답니다. 부산대 병원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참모들이 요구를 했어. 당직자들이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다고 요구를 해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거든요. 그런데 당직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족이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요구를 한 거죠. 부산대 병원에서 그 서울대 병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취재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특권 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단식 끝나고도 병원에 이송될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일단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간단한 처치만 받고 녹색병원으로 멀리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녹색병원의 관계자들이 야권 인사들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 편한 곳으로 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도 어떤 뭐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발동을 해서 옮겼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이송되는 장면도 잠시 보셨습니다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대체 어느 정도 큰지 이게 동맥인지 뭐 정맥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아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역외상센터라는 것은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상당한 큰 지금 뭡니까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상처가 생겨서 그렇게 골든 타임이 중요할 시기에 거기에서 응급 수술을 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근역외상센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은 곧 넘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봉합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입원 가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그러니까 지금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집은 사는 곳은 가면 서울인데 그럼 부산에서 그런 수술하고 입원 가로를 할 경우에 상당히 환자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또 정치적 트라우마도 상당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간병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라도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했는데 문제는 이 지금 그 닥터 헬기를 가면 누가 태웠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가 위험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급히 헬기로 옮겨야 된다는 뜻은 한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가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를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소방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가면 닥터 헬기를 통해서 소방 헬기를 통해서 보내자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무슨 정치적 외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현재 보도된 바로에 의해서는 아마 소방본부에서 자체 판단한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과 치료에 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본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까 가족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당무 문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회복될 때 여러 가지 당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럼 이 지금 거리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옮겨 가야 된다고 합니다 했을 때 과연 그럼 소방본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아마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죠.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를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인, 물론 이분도 의사 출신입니다만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왜 서울대병원은 침묵하느냐?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브리핑을 직접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의사 출신 영입 인사가 저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민주당에서 바라본 환자의 시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의사로부터. 이게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과거에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습당했을 때 그때 이제 대표 시절에 그때는 브리핑을 누가 했었나요? 그때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과 주치의가 같이 나와서 했죠. 그리고 로버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당했을 때도 역시 병원에서 그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하고 서울대 병원도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를 기자들에게 하고 나서 1시간 40분 후에 취소됐다고 또 다시 문자로 보냈어요. 그렇다면 서울대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데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의 홍보실장까지도 그것은 뭐 개인정보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서 고위층에서 뭐 결정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 쪽의 요청이 있었는지 본인의 개인 신상 정보라고 하면은 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요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만약에 요구가 있었다면은 또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이 상태에 대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이 발표를 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색병원에 단식 기후에 입원했을 때 그때는 녹색병원장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상태를 다 설명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사례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전부 다 이 브리핑을 그 원장과 주치의가 같이 나와서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냐 아니면 병원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냐 여기에 따라서 원인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좀 민감해질 수, 그러니까 뭐 의사의 개인적 소견을 충분히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은경 기자, 아까 그 잠깐 얘기 짚어봤었는데 상처 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처음에 1.4cm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2cm인데 왜 1.4cm입니까? 가짜 뉴스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이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의료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환자라든지 가족 동의가 있으면은 충분히 브리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에도 다 중요 피습 사건은 의료진이 직접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표적인 공인이라서 이 부분을 굳이 가리고 숨길 이유가 없고 어떤 법에 저촉될 부분도 없어 보이는데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뭐 요 정도만 하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그냥 논란 정도로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피습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이게 또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이면입니다. 이재명 재판 3건이 줄줄이 연기가 됐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3개를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주 2, 3회 재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피습으로 연기가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는 2주가 미뤄졌고 다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다른 재판들도 지연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의 첫 재판을 22일로 연기했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 이렇게 진행되어 온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의 재판도 지연이 확정됐습니다. 이 재판은 다음 주 2차례 열릴 예정이었고 원래는 오는 9일로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한 공판 준비 기일이 또 열려야 합니다. 또 이 재판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이 3사건을 합친 재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심리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고 말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 일정은 이달 19일로 공판 기일이 지정된 상태인데요. 이 재판 일정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상태에 따라서 이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복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한다고 해도 곧바로 또 재판 중에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 취해된 조치가 이제 크게 이제 2가지인데 8일 잡힌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 이 대표가 직접 나와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제 22일로 했고 그 다음 날 9일에 잡힌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판 기일에서 준비 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사실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이 대표의 쾌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재판부의 조치에 조금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형사사건 경험해본 입장에서 이게 피의자나 피고인이 다치거나 어떤 사정이 생기면은 보통은 당사자가 예. 연기 신청서를 내거든요. 그럼 법원이 그걸 보고 연기 필요성이 있으면 또는 가족이. 그렇죠. 가족이나 변호인이 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뉴스를 봤으니까 사정을 알았겠죠. 그래서 뭐 어차피 당사자가 신청서를 안 내더라도 그대로 재판 진행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닥터 일기처럼 그럼 일반인한테 그렇게 해줄 것이냐. 누가 다쳤다, 피의자가 다쳤다라고 뉴스에 나면은 재판부가 알아서 이렇게 연기해 줄지 이 부분은 또 살짝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의 사례와 비춰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뭐 재판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도 이번 사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 대표의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제 이송이 됐기 때문에 병실을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의 시계는 계속 갈 거고 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의 범행 동기, 의도 뭐 이게 따라서 상당한 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강일련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비명계라고 한다면 일종의 비명계의 이탈에 제동이 걸린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보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특정 개인의 그 범행을 정당 전체나 정파 전체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지금 당장 누워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당무 차질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은 결국은 이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이 크다. 뭐 때문에 그러냐. 사실은 이런 지금 정치 테러가 지금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 진영의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됐다. 이 구도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비롯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양쪽의 지지자들은 결집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트는 누가 지고 있냐면 지금 여론조사에 놓은 한 25%에 해당되는 중도층들이 결정할 거다.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거대 양당 구도를 이번에 어떤 식으로 좀 깰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제3지대에서의 새로운 세력들에 대해서 약간은 정치적 지지표가 쏠릴 가능성도 적잖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제 양극단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양극단에 있는 정치권 국가는 그럼 다 뭐 이렇게 마치 뭐 테러리스트가 나타나서 정치인을 공격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정치가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말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그래도 뭐 대선 후보라든가 아니면 뭐 유력 정치인에게 이렇게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이 어떤 그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면 될 것이고 아베 신조 총리가 뭐 역시 일본의 어떤 그 은둔형 외톨이한테 피습을 당해서 숨졌습니다만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건 아니거든요. 일본이 무슨 극단적인 어떤 그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숨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따져볼 시간적 여유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갑자기 정치권에서 그랬었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2006년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피습 직후에 박근혜 전 대표가 했다는 말, 대전은요. 이 한마디가 당시 지방선거에 특히 대전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나타났어요. 이 첫마디가 그거 사실은 미리 참모진이 논의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구상찬이라는 사람인데 박 대통령 측근에서 모시고 다녔죠. 전화가 왔어요. 조금 있으면 마취해서 깨나실 텐데 깨나신 다음에 첫 마디를 뭐라고 그러냐. 참 중요하네. 어떡할까? 그래 둘이 의논을 했어요. 대전 관련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 표현을 뭘로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첫 마디가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길게 하면 안 돼. 한마디로 짧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대전 그러더니 대전은요? 하면 한마디 하니 그 됐다. 그렇게 발표하다. 그러니까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참모들이 마치 만들어낸 얘기처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자 그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이 윤여준 장관 얘기가 틀렸다.
또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뭐 수용했다시피 한 구상찬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대전은요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이 사람 주장은 깨어나서 지금 대전은요라고 실제로 했고 이거를 갖다가 대전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원래 얘기고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짧게 줄이면서 이제 대전은요 그렇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 말을 한 것은 맞다. 그래서 윤 전 장관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착각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 네. 또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비서실장으로 이제 같이 따라다녔었거든요. 비서실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윤 전 장관의 말이 팩트가 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얘기와 구상찬 전 의원은 이때 이제 이후에 이제 의원이 됩니다. 강서구에서. 근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를 거의 뭐 수행하다시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병원에도 아마 병실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 사실은 참모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허허.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 세 사람 중에서 저는 구상찬 전 의원이 가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상찬, 이정현 두 사람이 부대변인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고 그 입원을 했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구상찬, 이정현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구상찬 전 의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논란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지금 총선 앞두고 이재명 그 대표가 지금 입원을 했으니까 지금 첫 마디가 뭘까? 거기에 따라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일종의 진실 공방처럼 됐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은요 이 한마디만 한 것은 아니고 뭐 여러 말을 했지만 그것을 줄인 거는 구상찬 전 의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이재명 전 대표의 첫 마디가 뭘까 이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차재원 교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단 하나 이게 영향을 미칠 게 뭐가 있냐면 다른 거는 일정이 조금 연기되는 겁니다. 공천이나 이낙연 신당이나. 자, 지금 말씀하신 건지 이번 총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딱 영향을 미칠 것이 재판이 다 미뤄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총선 전에 뭐 하나라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불리하다는 겁니다. 예.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저 전체적인 전략 속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1심 재판에서 뭐 위정한 그 1심 판결이라도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게 미뤄져서 1심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특히 위정 교사는 1월 8일에 첫 재판인데 한 두세 번만 하면은 1심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정을 조사받은 김모 씨가 다 실토를 했고 녹음 파일도 있고 그때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도 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총선 전에 나오면은 큰 민주당 안에서 그 소동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총선 후로 미뤄진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도 더 재판과 관련해서 따져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자제한다는 측면도 말씀드리죠. 아까 이제 고 구상찬 전 의원, 그다음에 윤여준 환경부 장관의 진실 공방. 제가 뭐 이렇게까지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참모가 이런 얘기 했어요라고 만들어냈다가 나중에 청구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윤여준 환경부 장관 얘기를 들은다고 해도.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왜 이 논란이 지금 튀어나왔을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낼 때 전달하는 공보의 참모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상당히 그 말을 내뱉는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는 그 정치인들의 뜻을 100% 전달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박근혜 당시 대표의 의중도 상당히 저는 반영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지금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빠른 사과. 이 민경호 전 비대위원의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됐죠. 결국 사퇴했고 이러자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심스럽게 드립니다.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면 그게 배량마저 죽을 놈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제 책임입니다. 그 전에 김원경이 요 앉아가 내한테 막 호되게 혼이 났는데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미기적거리지 않고 바로 잡을 것이고. 자, 물론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 발언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났겠죠. 뭐 사진에다 대고 뺨을 때리고. 근데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게 아마도 대응의 속도 차이도 있지 않나 싶은 게 이제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발언의 당사자인데 본인의 공식 사과가 나흘 만에 나왔어요. 그 앞서서 이제 뭐 당 일각에서 이게 뭐 뜻이 그런 뜻이 아니다. 뭐 젊은 세대 투표를 독려하는 뜻이지 그런 뜻이 아니다를 오히려 막 정치적으로 좀 논란을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논란을 키웠고 그러니까 이게 뒤늦은 사과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잘 없게 받아들여지는 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종이 따기를 때리는 것도 사실 저 부분도 적절하냐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많긴 했었죠. 게다가 이제 뭐 김호일 회장이 아까 한 얘기가 그때는 뭐 당대표도 온다고 그러고 안 왔다. 이재명 대표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다는데 그거하고 비교돼서 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니까 뭐 그 부분을 다르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김호일 노인회장의 반응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노인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 당장 사퇴시켜라. 그때는 뭐 문제가 됐고 지금은 그런 얘기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찾아갔을 때도 분명히 그 얘기는 했고. 그런데 반응은 조금 달랐거든요. 처음에 김원경 전 혁신위원장 때 저렇게 이 사진에 따기를 때리고 하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국민의힘 계열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사퇴를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김호일 노인회장이 먼저 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사퇴를 했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김원경 전 혁신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았고 민경우 전 위원은 사퇴를 한 거죠. 이 차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오지 않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찾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진 것이지 어떤 뭐 정치적 본인의 과거 보수 정당에 있었다고 해서 그 정치적인 이 색채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빠른 사과를 받다면 이번에는 빠른 대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병문안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뭐 병원 방문할 계획이라고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문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쪽 일정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한 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주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범행을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도 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피해자를 그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방문을 해서 이러한 의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같이 경쟁하는 상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뭐랄까요 인간된 도리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역지사지 입장에서도 아마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방문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데요. 저는 정말 또 한 분이 제발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신년 인사에서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이 범행이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쾌유를 기원을 했거든요. 서울대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저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사건에 우리 모두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동대처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지금 극한적으로 갈려 있는 이 진영과 대립과 갈등을 어느 정도는 좀 녹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트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이 된다는 이번 것이죠. 사건을 계기로 예. 뭐 좋은 아이디어이신 건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또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요즘 막 이렇게 빠른 행보 막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아마 이 시각이면 광주 도착했을 것 같아요. 오전 방문이니까 일정이 좀 진행이 됐을 텐데 한동훈이 광주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협박글을 올리는 40대 남성이 체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그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낼 계획인데요. 하지만 어제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서 모두가 긴장했었습니다. 그 글을 올린 40대 남성은 체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테러 직후이기 때문에 경찰은 현지 경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오늘 광주 일정 이후에는 또 청주를 찾아서 충북 지역 신년 인사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국민의힘과 경찰은 한 위원장의 오늘 광주 청주 일정에 대비해서 동선을 공유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려졌고 앞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당일인 대구에서도 일정을 소화할 당시 대구 경찰이 신변 보호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한 위원장이 동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 역사 인근에 이제 일부 부대를 출동시키기도 했고 경호에 대구 경찰 240명이 투입됐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양은경 기자, 지금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또 테러 협박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직후에 또 올라왔어요. 네, 이 모방 범죄 이거 정말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가장 우려된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였는데요. 그 앞서 이제 제주 지역에서 이 남성이 또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위협글을 올렸는데 이게 그 오픈 채팅방이라고 수백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광주에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글을 본 시민이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글을 올린 지 8시간 만에 신원수배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남성 범행 동기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이재명 피습 사건에 화가 나서 한동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은 이게 서로에 대한 서로의 확대 공격으로 어떤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국면이긴 합니다. 예. 자, 뭐 피습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정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 방문 이것도 지금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짧게 두 분 의견,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광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신년 인사회 차원에서 시도당을 다 갑니다. 예, 다 가면서 성주도 가고 뭐 그 일환으로 이제 광주를 가는 것인데 예. 어쨌든 광주에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그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첫 방문을 하는 거니까 그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죠. 총선 앞두고 또 다른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은 더 자주 방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방문길은 인사길입니다. 예, 대전에 갔을 때는 역전의 도시고 대구에 갔을 때는 뭐 정치적 고향 뭐 이런 발언들을 그 도시에 맞게 수식어를 하거든요. 네. 광주에서는 어떤 단어를 쓸지도 좀 궁금하고 뭐 그 예측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키워드는 뭐 따지면 뭐 첫 번째 민주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5.18 광주 민주 항쟁의 이 지금 도시이기 때문에 5.18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마느냐 부분을 아마 언급할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통합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주로 대표되는 그리고 이 호남 그리고 또 영남과의 지역 갈등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런 통합을 이야기할 거고 또 하나는 격차 해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서울공항으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집중화 그리고 지방의 소외 그중에서도 호남의 소외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뭐 군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뭐 PC방도 있더라고요. 군부대 앞에. 그런데 이런 군대가 아직도 있네요. 해병대에서 부사관들이 후배 부사관을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병대에서 CCTV에 그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부모가 이 장면 보면 군대 보낸 자식. 최민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모 중대 상황실입니다. 한 부사관이 후임인 A 하사의 귀를 잡고 있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신체 부위를 만집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A 하사 위에 올라타거나 군홧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계속 당하니까 조금 일단 수치심도 많이 들고 왜 내가 이런 걸 당하면서 군 생활을 해야 되는지. A 하사는 2022년 말부터 가혹행위가 계속됐다며 CCTV가 없는 곳에선 괴롭힘이 더 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주요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거나 생활관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각종 성추행에 폭행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뒤에서 제 양팔을 잡고 뒤에서 앉듯이 제 몸을 움직일 수 없게끔 잡아놓고 이제 다리도 벌리면서. 참다 못한 A 하사는 지난해 8월 부대에 가혹행위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서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며 다시 쓰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은 이제 본인도 운전하다고 이거 봐야 되는 해당 행정관은 진술을 바꾸란 취지는 아니었다며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병대 측은 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다음은 방송 시작 불과 2회 만에 평균 시청률 16%, 미스트롯 3의 시청률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두 참가자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9살 나이에 아버지를 그리는 절절한 노래로 보는 사람의 눈물을 짓게 만드는 이 참가자입니다. 애가요 지금 완전히 감정에 몰입이 돼 있어요. 9살 이수연 양. 지금 이 노래 영상 조회수가 1위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본방이 방송될 때도 눈과 귀를 사로잡는 정말 시청률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면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TV조선 조이에서 무려 88만 회, 그리고 미스 앤 미스터 트롯에서 66만 회 등 총 누적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수연 양 9살밖에 되지 않았고 외모가 상당히 앳되고 깜찍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실제로 7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실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 본인의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정말 발성을 단단하게 지켜내면서 열창을 해서 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듣고요, 그간 서먹했던 딸과 아버지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후문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 노래 보고 나서? 네, 우리 아버지의 이제 감격을 받은 가족들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또 알리면서 이럴 때 이제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해야 되겠다,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화하겠다, 이런 글도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9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작은 거인이 이 부른 이 절창의 노래로 이제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가족 간의 화합의 계기가 됐다라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이수연 양에 뒤이어서 영상 조회수 2위를 차지한 참가자가 있는데 리틀 이미자랍니다. 리틀 이미자. 바로 이 참가자입니다. 멍이 들었어. 이 이미자 씨랑은 감성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또 나름 또 다른 방식으로 전해주는 게 있네요. 네, 이화 조회수
2위는요, 역시 10대 15살 정서주 양이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될 것 같은 깨끗하고 맑은 음성이 돋보이는 정서주 씨인데요. 그 리틀 이미자라고 불립니다. 동백 아가씨를 이제 택해서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요 100만 뷰 조회를 달성했다라고 하고요. 들으시는 것처럼 특별한 기교가 아주 많이 섞여 있는 음색은 아니지만 청정한 목소리로 이제 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긋한 바이브레이션 역시 이미자 씨와 많이 닮았다는 평입니다. 이 10대에 데뷔한 여러 유명한 가수들이 있지만 이미자 씨도 마찬가지고요. 또 프랑스의 국민 가수 에디트 피아프도 1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지금 미스터롯 2의 10대들의 활약에 굉장히 눈부시고 있는데 이 10대들의 돋은 여전히 이어질지 기대해서 볼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조회수 하면 미스터 트롯 다 합쳐도 이 영상만큼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 1위 바로 이 가수입니다.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믿고 따라준 사람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네, 언제 들어도 임영웅은 임영웅입니다. 자, 국내 연예계에서는 이렇게 임영웅 씨의 영향력이 크다면 태국에도요, 우리 한류 붐 때문에 바로 이 대한민국이 키운 태국 출신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블랙핑크, 뭐 전 세계인이 아는 블랙핑크 멤버로 태국 출신 리사의 영향력이 정말 상당하대요. 어느 정도냐? 이 정도입니다. 자, 리사 태국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태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았대요. 우리면 누굴까요? 뭐 그 정도를 뽑는데 다른 사람 다 제치고 1등이라고요? 네, 이게 이제 연예인 부분에서 1위를 뽑은 게 아니라 뭐 정치인, 스포츠 선수 모든 걸 망라한 그 사람을 뽑는 것인데요. 당당하게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가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유력 정치인들도 다 제쳤다는 소식인데요. 태국 수안 두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1위가 리사입니다. 사실 태국 가보시면 공항부터 리사 얼굴이 여기 저기 다 보일 정도로 그래요? 태국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데 정말 1등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럼 리사가 제친 2, 3, 4, 2를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글쎄요. 리사 밑에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고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사람인데요. 2위는 림짜르라 전징단 전 대표, 그러니까 정치인입니다. 당대표. 네, 3위는 배우 겸 방송인인 칸차이캄 너드 플로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4위는 집권당 대표이자 탁신 신나한 전 총리의 딸 페롱탄인데요. 그만큼 유력 정치인을 모두 앞서서 리사가 태국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우리 한류가. 근데 가수 리사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태국은 지금도 신분제가 있어요. 그럼 인도처럼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니지만 왕이 있고 귀족이고 계급이 있는데 태국에서는 이 리사가 정말 개천에서 용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례라고요? 맞습니다. 태국은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고요. 이 비교적 한국에 진출해 있는 태국 출신 연예인들도 이른바 하이소사이어티의 약자인데 하이소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리사는 로소사이어티 출신으로 성공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요. 로우소가 있고 하이소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SNS에 내 고향에서 먹던 미트볼 생각난다 이러면 막 노점상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하고요. SNS에 관광지 아이유타야 사진을 최근에 올렸는데 또 방문객이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 리사가 간 곳이고 리사가 먹은 곳이면은 영향을 미칠 만큼 태국에서 제일 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답니다. 블랙핑크 멤버가.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